자영업의 붕괴는 내수 기반의 위축, 내수 기반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 이민을 가는 분들이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이 좋아서 오신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 살기가 좋은데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 이민을 선택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IMF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에서 국내외 경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2016년,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한번 들어섰고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2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텀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세 텀 정도가 트럼프 정부가 앞과 뒤를 갖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구축된 룰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도 이 룰은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룰은 한 4, 50년 정도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한미 관계는 이제 관세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대규모로 이제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한 관계가 형성이 된 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산층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영업의 어떤 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그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중산층을 구성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상당히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죠. 코로나 때 물론 뭐 아주 대규모로 해고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상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중산층의 근로자들도 하반기부터는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안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만 놓고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집권기에는 대규모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한국이 잘 버텨야 되겠지만은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이렇게 관세로 압박을 하는 이 시기가 과연 뭐 얼마나 오래 될지 이번에 만들어진 룰 자체 룰의 기본 틀은 뭐 4, 50년 가겠지만은 그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국가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합니다. 이런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도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을 규제하는, 옥죄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AI 시대, 이때 규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달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어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의 독점을 이야기하고 독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양극화라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규제는 해소를 해야 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개입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는 완화를 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층의 해외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중산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해보면서 해외 이민 오신 분들하고 좀 비교적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냐면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옵니다. 실제로 해외에 이민을 가는 분들이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살기 좋다고 얘기하고요. 약간 좀 중산층 이하의 계층,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이 좋아서 오신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 살기가 좋은데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민을 간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민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분들이.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청소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해요. 청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이제 하위층이 갖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청소, 세탁소,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부를 일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에서는 약간 어떤 체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칠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꺼려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와서는 정말 자기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를 쌓는 그런 과정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잘 돼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민을 선택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또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간 어떤 개인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국내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민을 갈 사람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자영업 붕괴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영업 붕괴는 뭐 정확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식당, 뭐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인데요. 자영업 붕괴는 결과적으로 자영업은 결과적으로 내수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의 붕괴는 내수 기반의 위축, 내수 기반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계층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입니다. 어떤 소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바로 자기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분들이 자영업인데, 최근에는 이 자영업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자영업의 붕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의 위축, 우리나라가 지금 만성적인 불황이거든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로 인한 어떤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면서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인데, 내수의 어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 현상이 중산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응답하라 1988 이야기 한번 드라마 보셨습니까? 쌍문동의 그 얘기가 서울의 강북구 쌍문동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988년도
저도 이제 그쪽 동네에 이제 개인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잘 사는 집도 나오고 그리고 반지하, 옛날에는 그 전세, 새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꿈이 또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청년들이 서로 이제 어우러져서 살 수 있었고 부자라 그래서 가난한 집 학생들을 갖다 업신여기거나 뭐 깔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집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그 공부 측면에서는 또 뭐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어떤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층 이동도 가능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열심히 살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제 2020년대 우리의 어떤 청년들은 규칙에 대해서 잘 동의도 못하고요. 입시 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입시 제도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비용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소득 계층별로 또 다른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의 어떤 가구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나는 좀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를 재단해 버리는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그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사회에 너무 안 좋은 거죠.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인데 청년들이 해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뭐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1988년 1988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청년들은 다 자수성가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한 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층 이동과 뭔가 성취감을 느낀 세대지만 그 세대의 자식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세대와 자식들의 세대를 동시에 그 세대는 뭐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킨 세대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세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성세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 붕괴를 막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중산층과 관련된 정책은 조금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재정 정책, 재정에서 이제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 거시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 정책, 그러니까 뭐 어떤 뭔가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혜택을 베푸는 이런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정책을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중산층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중산층은 정부의 지출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도와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책은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또 계층은 또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거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까 한국 양궁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양궁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공정하게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이 중산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낙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IMF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졌을 때 1996년도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던 해여가지고 이제 IMF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IMF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 1997년, 98년 이때의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 어떤 지표로 봤을 때 IMF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일단은 거시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IMF 때는 아주 굉장히 단기간의 충격이었어요. 일시적인 충격. 그러니까는 제 기억에 이제 1997년도 하반기 한 8월 달, 9월 달부터 한 12월 달 간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충격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어떤 충격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는 굉장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누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어떤 우리나라의 GDP가 잠재 GDP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잠재 GDP는 우리나라의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어떤 GDP 수준인데 잠재 GDP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GDP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평상시에 이제 시험을 보면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시험을 계속 한 10번 정도 10년 동안에 봤는데 계속 80점대가 나온 거예요. 어떤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건 사실은 조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은 뭐 사실은 앞으로 IMF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IMF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IMF랑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과장된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비는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책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합리적 소비는 노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법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분들, 현재 어떤 노인분들은 자식에 대한 상속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착을 하면서 자기가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치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자식한테 이제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 상담을 받는 어떤 중산층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써야 될 그런 어떤 소비, 자기를 위한 소비를 안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은 재산이 없었다 그러면 자식들은 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후에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봐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이 가장 충분히 소비를 해서 본인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으면은 뭐 자식들한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는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대 이후 연금 수령과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 중산층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60대 이후 지금 노령층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생존의 문제, 가족의 어떤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금융권의 어떤 불완전 상담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낳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은행이나 어떤 증권사 창구에 가서 그 설명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설명 자체를 이해시키고, 근데 이제 고객들이 많은데 은행의 어떤 상담원들이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노인분을 위해서 그것을 상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원금 보장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만약에 어떤 손실이 어떤 경우에 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없이 그냥 이거 투자하면은 뭐 고수익이 날 거다, 이런 부분에만 이제 꽂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꼭 그런 상품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금의 한 30% 이상, 뭐 20%, 30% 손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0%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현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금융권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권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그걸 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 위험이 높은 상품일수록 수입도 높다, 그러니까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이해를 해야지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노후 자산 중에서 위험 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노후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부동산 투자는 거액이고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주는 서비스를 자기가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소유를 굳이 꼭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어떤 종목 위주의 투자보다는 어떤 경제 흐름과 관련된 투자. 요즘 ETF라고 해서 이제 그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식의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가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전력 채권,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도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상당히 좀 금리가 이제 높았을 때 투자를 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으로 인한 그 자본 차익, 그런 수익도 올려서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막 대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짭짤한 수익을 올린 70대 어떤 그 노인의 사례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면서 조금 더 높은 초과 수익률, 예를 들어서 뭐 5% 안팎의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자동화, 디지털 금융 확산 등으로 노후 자산의 가치와 운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AI와 어떤 디지털 금융의 확산, 이런 것들은 투자의 방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투자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요인들입니다. 뭐 AI를 자기가 습득한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투자의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이런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원칙은 뭐 한 과거나 지금이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공짜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 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갑부가 된 워렌 버핏은 투자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그 투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산의 관리뿐 아니라 자산의 이전 문제도 60대 이후 중산층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산층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속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 나라 중산층,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갖고 있는 자산 금액은 한 3억에서 6억 5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간 계층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 그러니까 빚을 제외한 자신의 자산은 한 5억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한번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5억을 물려받은 뭐 20대 청년, 30대 청년, 30대 청년 세대가 5억을 받았다 그래서 엄청 행복해질까요? 만약에 500억을 받았다 이러면 뭐 행복해지겠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행복을 하기에는 그 넉넉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 뭔가 상속이라는 건 자식을 위한 거잖아요. 자식 세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효과적인 소비에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한다거나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물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를 꼭 어떤 금액 어떤 돈 이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산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책도 썼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실현적인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때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 성장률이 5%다, 내년도 성장률 4%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뭐 4%다, 3%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성장률을 3%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 어디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미래를 좋게 보면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중산층은 뭘 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거든요. 내년도 돈을 많이 쓰고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지출을 늘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성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산층이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은 자기가 보는 미래만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보면 중산층은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는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스스로 전망을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을 먼저 결정을 하고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그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산층이 그런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하면 우리 경제를 또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